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군수의 시사분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분석에서는 광주의 접종 상황과 백신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박경욱 국장님, 광주의 접종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6월 2일 13시 현재로 하면은요, 지금 1차 접종 완료하신 분이 20만을 넘겼습니다. 네. 그리고 2차까지 완료하신 분은 이제 7만 명 가까이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석 달 만에 접종률이 10%를 넘었습니다. 괜찮은 속도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네, 이제 뭐 접종 속도가 붙었고요. 네. 이제 결국 이제 백신 수급하고 관련된 문제고요. 우리나라는 1년에 뭐 180만 명까지도 접종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일단 수급만 받쳐주면은 하루에 2%씩 뭐 올릴 수 있는 것은 그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가늠하긴 이르겠습니다만 백신 접종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율에도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이제 그건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올 초까지만 해도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뭐 하루 100명 가까이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접종이 진행된 이후로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경우. 네, 네. 뭐 우리 말고 해외의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한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백신 접종과 확진 사이의 상관관계가 좀 드러났나요? 이래서 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네. 전체 인구의 이제 첫 해 접종 받은 사람이 60%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요. 네. 그 경우는 확실히 이제 숫자가 줄었고요. 미국도 최근에 60%가 1차가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10,000명대 미만으로 지금 이제 떨어졌죠. 큰 변화가 나타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이제 치명률의 변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어차피 이제 주로 노령 인구가 맞게 되다 보니까 네. 치명률이 높은 사람들이 접종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발생한 사람들이 한 1.5% 가까이 사망했는데 최근은 한 0.7% 정도 사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게 백신 접종 효과라고 봐야죠. 네. 노년층이 적게 발생하니까요. 네. 백신을 빨리 맞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순서가 있지만 네네.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 백신에 대해서 관심들도 높은데 지금 자녀 백신 예약 서비스가 많이 이용들 하시나요? 네, 현재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서비스를 하기 이전에는 네. 주로 병원 위탁 의료기관에다가 신청해가지고 명단을 올려놓은 상황으로 했었는데요. 네. 네이버 카카오 이후로는 6월 2일까지 한 거 보면 한 200명 정도 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 6월 4일부터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만 전화 예약은 안 받는 걸로 돼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걸로 이제 전환한 후로는 좀 양상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6월까지는 이제 고령층 위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그렇습니다. 맞고 있는데 60세 이상. 네. 네. 7월부터는 누가 어떤 백신을 맞게 되나요? 이제 60세 미만, 네. 그래서 50대부터 시작할 것 같고요. 네. 또 학생들, 고3, 특히 고3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먼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방 접종률도 그렇고 사전 예약률도 그렇고 광주는 다른 도시보다 높게 나타나던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네, 약간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전국 평균에 비해서 광주는 결국 이제 60대하고 70대 뭐 이렇게 나눠 보면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아지고 네. 전국에 비해서 10에서 15% 정도 높거든요. 네. 이게 우리 지역만 현상이 아니라 뭐 전라도 같은 현상인 네. 것 같고 대구 경북은 좀 낮은 것 같고 네. 결국은 현재 우리 이제 백신과 관련된 현상들 또는 코로나 집단 뭐 발생 관련돼서 상당히 정치가 많이 개입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네. 보니까 결국 약간은 좀 더 보수적인 지역에서의 접종 예약률이 낮고 뭐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도 좀 해결될 거라고 지금 봅니다. 네.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행정 보고 입장에서 보면 이제 네. 그건 당연히 바닥에 좀 깔려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형태로 이제 홍보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광역시처럼 저희 광주시는 또 도시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 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통한 방송 네. 또 뭐 이렇게 포스터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각 그 주민자치센터의 이장 통장들을 네. 중심으로 하는 홍보 그다음에 또 지인들 또 이런 것을 통한 홍보들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한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 플러스 또 공무원들 담당 부서의 어떤 노력들 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모더나 백신이 들어왔고 얀센 백신도 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까지 하면 네 개의 백신이, 네 종류의 백신이 이제 들어와서 국민들이 맞게 되는 건데 백신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백신을 나누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핵산 백신의 일종인 이제 mRNA 백신은 이제 화이자 백신하고 모더나 백신이 있습니다. 네. 이건 지금까지 백신에서는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최초로 도입된 이제 플랫폼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효과가 꽤 좋죠. 그 한 95% 정도 예방률이 있으니까 꽤 이제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 이제 바이러스 기존 바이러스에 저는 아데노 바이러스를 사용하는데요. 네. 아데노 바이러스에다가 그 스파이크 단백을 그 유전 물질을 집어넣은 형태의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 네.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백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그 얀센 백신은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결국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상당히 이제 논란을 많이 일으켰는데요. 초반하고는 달리 최근에 나온 연구들에 보면은 상당히 백신의 예방 효과가 높습니다. 최근 네. 연구에 보면 한 80% 근처가 가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핵산 백신과 바이러스 또 벡터 백신의 이제 큰 차이는 보관 방식에 또 차이가 네. 있습니다. mRNA는 일반적으로 잘 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냉동 형식으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향후에는 최근 이제 연구 결과에 보면은 냉장 상태에서도 30일간은 보관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3분기부터는 아마 1,500개 그 위탁 센터를 지정할 예정인가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25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1,500개까지 늘리게 되면은 화이자 백신이나 또는 이제 모더나 백신도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예방 접종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백신들은 보관 방법은 그렇게 이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접종 주기가 백신마다 좀 다른 다르겠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좀 초반에는 접종 간격을 짧게 임상 시험을 했는데 임상 시험을 추가로 해보니까 12주까지 늘리는 게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1주에서 12주 지금 예방을 접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얀센 백신의 경우는 일회 접종이니까. 일회 접종입니다. 일회만 접종하는데 뭐 주로 30, 40대 남성이 접종 대상이에요. 네. 근데 얀센 백신은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한테 지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물론 미국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미 예방 접종률을 충분히 끌어올렸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충분했고 굳이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얀센 백신의 필요성들은 적었겠죠. 그래서 네. 이제 뭐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국가적인 자기들의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해서 뭐 백신을 제공하는 것은 어떤 미국은 당연한 선택이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도 백신이 뭐 2분기까지는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효과는 떨어지더라도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능한 빨리 접종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접종률을 올려야지만 이게 우리 전파를 차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뭐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얀센 백신이 효과가 너무 떨어지냐 이 부분은 또 다른 관점에서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감염을 차단하는 것은 66%밖에 효과는 없는데 중증을 막는 효과는 한 9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네. 임상 시험에서의 사망을 막는 효과는 100%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의 효과를 볼 때 단순히 감염을 예방하는 것으로 평가할 거냐 그거보다는 중증 또는 사망을 막는 게 뭐 또 더 중요한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비교할 때도 화이자는 감염을 95%, 아스트라제네카는 80%를 하더라도 네. 사망이나 중증은 똑같이 100%를 예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감염 66% 수치에다가 그렇게 큰 의미는 둘 필요는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감염 예방 효과하고 위중증 예방 효과가 다르다는 말씀인 것 같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광주만 보더라도 그 사망 그 이후로도 그렇고요. 전국 그 질병청 차원에서도 지금 사망 예방 효과는 예방 접종 이후로 거의 100%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 감염 예방 효과 같은 경우도 접종을 실제 이제 몇 개 우리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접종을 하지 않는 그룹과 같은 요양시설이라 하더라도 한 그룹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접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네. 네. 지금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 같은 경우에 임상 시험 결과하고 네. 실제로 나타난 예방 효과
네. 거의 비슷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임상 시험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이자는 95% 정도였고요. 네. 2번 접종 다 하고 2주 후에 네. 말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최근 연구에 하면 한 80%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것은 이제 임상 시험이고 그다음에 실제 현실에서의 그 데이터들 보면은 최근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전 국민이 화이자로 맞았잖아요. 그래서 한 450만 명 정도 데이터를 보고를 했는데요. 네. 거기에서 감염 예방률이 대략 97% 정도 되고 사망 예방률이 97% 정도 됐기 때문에 대략 뭐냐면 비슷한 것 같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영국에서 실제로 80% 가까이 보이고 노인들에서 좀 더 효과가 더 크게 네. 나타나는 것을 보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1회 접종의 효과를 봤을 때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90%, 85%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임상 시험에서 나왔던 효과가 실제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접종을 망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명호 교수님, 이제 우려할 만한 부작용은 어떤 게 있고 이게 일반적인 면역 반응과는 뭐가 다른 겁니까? 백신의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아주 경증부터 해서 중증까지가 있는 거고요. 네. 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국소 부위, 이제 통증 같은 게 있겠죠. 그다음에 전신 반응으로 경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감기, 몸살에 해당하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백신에서 나타나는 거고 기존의 독감에 비해서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더 전신 반응이 많이 나타나는 편이라는 게 좀 이제 국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상 반응 관련된 건데요. 이제 이상 반응은 이제 사망하고 관련된 이상 반응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아나필락시스죠. 네. 아나필락시스는 영어로 돼 있어서 어렵긴 하는데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은 이전에는 기존 백신들은 대략 100만 명당 1명 정도가 중증 이상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플랫폼으로 된 mRNA 백신은 이거보다는 좀 높습니다. 네. 화이자 같은 경우는 100만 명당 5명, 그다음에 모더나는 100만 명당 한 2.5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기존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100만 명당 1명 수준일 거라고 봅니다. 이런 네. 중증 이상 반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결국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제 논란이 된 건데 그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이 네. 나타났었죠. 혈소판 혈전증은 어느 정도의 이제 위험도냐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영국하고 유럽에서 대략 100만 명당 8명에서 1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아나필락시스보다는 훨씬 더 높은 확률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나타날 거냐? 지금 한 300만 명에서 1명 나타났죠. 네. 이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기존의 혈전증이라는 게 유럽계 인종하고 우리 아시안 쪽 인종을 비교하면은 대략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입니다. 이건 일반 혈전증입니다. 지금 네. 희귀혈전증 말고. 그래서 아마도 희귀혈전증에서도 그 비슷한 위험도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유럽계에서 나오는 100만 명당 10명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명당 1명 정도의 네. 미만의 수준에서 희귀혈전증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런다고 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위험하냐? 또는 그 화이자가 더 위험하냐? 이건 상대적인 문제라는 네.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아나필락시스 위험도가 더 높고요. 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희귀혈전증이 있긴 하는데 그 희귀혈전증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희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희귀혈전증,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희귀혈전증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또 얀센에서도 나타납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대략 한 890만 명 정도를 접종을 했는데요. 거기서 한 28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대략 계산하면은 100만 명당 한 4명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요. 네. 이것은 아마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 동일하게 나타난 형태일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이게 대부분 여자들에서 50세 미만 여자들에서 대부분 나왔습니다. 아,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얀센은 대부분 남자들이 대상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희귀혈전증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걱정해도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장님, 백신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전국으로 보면은 이제 보통 열납니다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한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한 28,800건 정도 되고요. 네. 우리 광주로 하면은 한 470건 정도가 신고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중증이다.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중증으로 신고된 게 전국은 1,460건. 근데 우리 광주는 이제 9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이상 반응 신고에 대한 것은 본인이 뭐 직접 하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에 의사쌤들이 이제 해주시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중증에서부터 아니면 경미한 것까지 전부 신고를 받고 네. 그거에 따른 절차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특히 젊은 층에서 이상 반응 신고가 많다고 하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특히 이제 저희가 이번 상반기 1, 2차까지는 1, 2분기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대개 20대에서 저희가 퍼센트로 보면 이상 반응 신고 중에 20대가 23%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80대하고 90대 같은 경우는 11%. 네. 그러니까 이제 대개 20대가 가장 높았고요. 또 성별로 보면은 이제 여성이 한 70%, 77%, 그리고 남성이 22% 정도 나왔습니다. 네. 이게 연령대별로 성별로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제 백신의 또 종류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는데요. 네. 1차 접종을 했을 때 전신 증상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한 3명 중에 1명에서 전신 증상은 나온다고 보고가 됩니다. 근데 2차 때는 훨씬 또 줄어들거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주로 1차 때 나오고 2차 때 전신 증상은 감소하고, 그다음에 나이로 보면은 젊은 사람들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노인들에서는 거의 증상이 안 나타나고. 네. 근데 이제 화이자는 좀 다릅니다. 화이자는 1차 때는 대략 한 20% 정도 전신 증상, 2차 때는 1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로 젊은 사람들에서 좀 더 증상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네. 동일하게 젊은 사람들에서 전신 증상이 더 많이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이제 면역 반응이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들에서 좀 더 격렬하게 더 나타난다. 이런 관점에서 그냥 보면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네. 뭐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코로나 백신 쉽게 맞는 법 이게 화제라고 하던데요. 뭐 해열제는 물론이고 뭐 비타민 C, D를 많이 섭취해라, 물을 많이 마셔라. 근거 있는 겁니까? 의학적으로? 그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전신 증상은 어떤 사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는 국소 증상이 더 심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권유하냐면은 국소 증상이 심하거나 전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해라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백신 접종센터에서 예진 의사로 몇 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한 사례 중에는 5일 전부터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좀 와전돼 있어서 노인분들이 대부분은 접종하기 전에 아세트아미노펜을 한 알씩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백신 접종하고 나서 몸살에 어떤 기운들이 있었을 때 그때 그냥 복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신 접종하고 난 다음에 이상 반응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이제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서부터 좀 모니터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접종하고 나서 그래서 15분 내지 30분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의료진하고 그다음 구급대원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보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은 3일 정도는 스스로 몸을 좀 관찰하도록 네.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을 맞았던 데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개는 거의 대부분은 방금 주신 뭐 아스트라미노펜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대증요법을 통해서 좀 완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뭐 두드러기가 나거나 이러신 분들은 가까운 접종한 병원이나 가까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치료 받으시면 대개는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중증으로 분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에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방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중앙으로 올려보내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부작용, 이상 반응을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후유증이 훨씬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네, 맞죠. 후유증이 훨씬 더 심하고 그 부작용이 나타날 그 가능성들을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아나필락시스는 나올 가능성이 아주 희귀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100만 명당 1명 또는 많으면 100만 명당 5명. 근데 아나필락시스가 나온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들 기존 통계에 의하면은 100명 중에 1명 1% 사망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나필락시스는 대부분 언제 발생하냐면은 백신 접종 센터에 머무는 동안에 다 발생합니다. 거의. 네. 집에 가서 발생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가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미 의료 인력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저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접종 과정에서 중학생한테 진통제 대신에 백신을 주사하고 또 80대 네. 어르신한테는 30분도 안 돼가지고 2차례 접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 건강은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중학생 같은 경우도 지금 하루 정도는 입원을 해서 관찰을 했는데 큰 약간의 열감 네. 이런 정도는 있어서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했고요. 그 이후로도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특이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번 연속 접종 받으셨던 이제 어르신도 계속 그 이후 일주일 정도 지켜봤는데 특이 네. 사항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행이긴 합니다만. 네, 저희들이 이제 예방 접종 절차상 네. 2번 연속종 맞은 경우는 저희가 접종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네.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바로 조치를 해서 이제 사람이 좀 바뀌지 않게 네. 했고요. 또 이제 한 번 맞으신 분들에 대한 그 표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좀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학생에 대한 과거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간 위탁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가 예방접종센터는 넓은 공간에서 각 프로세스별로 좀 네. 구별을 해놨는데 이제 민간 접종 예방 접종하는 곳은 이제 주사실에 하나밖에 없는 곳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주사하고 약간 혼선이 생겼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저희들이 각 보건소를 통해서 조치를 했고 분리되지 않는 곳은 다시 분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변이 바이러스나 돌파 감염 때문에 백신 맞아도 쓸모없을 수 있다. 무력화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던데 걱정해야 합니까? 이제 돌파 감염하고 변이에 의한 그 백신 회피는 다른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돌파 감염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백신의 효과가 가장 좋은 것도 95% 네. 또는 뭐 66%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돌파 감염은 나타날 수 있다는 네.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4건 정도 아마 현재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훨씬 더 많습니다. 케이스가 한 7, 8천 건 정도 이미 보고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돌파 감염은 계속 나올 거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언론에서도 이 돌파 감염은 나왔다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임상시험 결과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럼 그 돌파 감염보다는 이제 지금 변이가 발생하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변이가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뭐 네. 최근에 인도 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각 변이가 발생했을 때 3가지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변이가 생겼을 때 전파력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또는 중증도가 올라가느냐 그다음에 기존에 개발해 놓은 백신의 회피가 일어나느냐 이런데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영국이나 남아공 같은 경우는 뭐 전파력도 올라가고 중증도도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백신 회피에 대해서는 좀 변이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백신 회피가 잘 일어나는 형태가 남아공에서 일어나는 그 백신입니다. 네.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화이자 경우도 전체로는 95%인데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75%밖에 효과는 안 보였습니다. 물론 약간 긍정적이게는 사망자에 대한 예방 효과는 여전히 100%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 백신들도 대부분 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얀센은 66%인데 남아공은 57% 정도 보이고 네. 있고요. 근데 약간 아스트라제네카는 상대적으로 좀 효과가 좀 더 떨어진다는 그런 이제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코로나 백신의 특성상 변이가 계속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변이가 향후에 어떤 변이가 나올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가능한 빨리 예방 접종을 하고요. 이것은 한 국가만의 또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도의 문제는 결국은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인도에서 이렇게 대량 발생하는 부분을 우리가 방치하면은 전파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변이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전 세계적으로 예방 접종률을 올려서 변이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제 주로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가장 불편해하고 있는 게 5인 이상 집합 금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접종까지 마친 후로는 이제 6월 중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해서 가족들이 모일 때는 접종을 1차라도 한 사람을 카운트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전체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기관 뭐 이런 데는 그 시설 관람료나 이런 것을 좀 면제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이제 지자체가 운영하는 그런 공공시설들에 대해서 시설 입장료나 이런 걸 면제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아마 7월부터는 이제 2차 접종자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민간 사적 모임에 대해서도 좀 일부 허용한다든지 네. 또 가장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마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도 7월 이후에 이제 2차 접종 완료하는 시점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네. 하더라도 뭐 야외에서 다중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고려하는 점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네. 이제 7월 이후부터는 조금 더 접종 속도에 따라서 좀 그런 그 혜택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접종률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네. 인센티브를 검토한다고 들었는데 광주는 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대구도 지금 그걸 자구책을 했던 게 이제 전국에서 가장 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일단은 국가 정책에 따른 그런 시설의 입장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들이 뭐 일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먼저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 뭐 배지를 준다던가 뭐 이런 네. 좀 자긍심 또는 이제 우리 함께 좀 서로 간에 독려를 해준다는 취지로 네. 이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는 해볼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접종률이 이제 우리가 좀 빨라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서 뭐 그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하는데 좀 자율권을 더 부여한다던가 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접종을 열심히 하면 시민들의 네. 결국은 다 좀 더 편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인센티브 덕분에 백신 접종은 빨라질 것 같은데 행여 이제 뭐 모임 숫자가 늘어나거나 뭐 마스크 벗게 되면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접종률이 올라가는 과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다고 해서 이제 일정 수준의 접종률이 올라갔을 때 뭐 일단은 접종률이 올라간다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상반기 안에 한 1,400만 명을 맞추지 않습니까? 네. 1,400만 명의 효과라는 것은 단순히 그 접종률이 30% 가까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 경우는 중증으로서 사망이 가능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접종이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당히 7월 달부터는 완화하는 것은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그 무게 중심을 좀 잘 맞춰서 어떤 뭐 선을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끝으로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접종하는 과정상에서 약간의 오류도 있었었고 또 직접 관련성이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접종하고 나서 그런 이상 반응에서 이제 중증이나 이런 반응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그래도 불안해하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도 통해서나 또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서 접종 이후에 변화되는 양상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분명히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네. 걸 좀 신뢰해 주시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너무 이렇게 함께 참여도 해주시고 접종 동의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도 네. 본인이 해당될 때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네. 교수님께도 당부 말씀. 네, 접종률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 질환의 특성상 노인들에서 접종률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접종률은 높긴 하지만 여전히 그 나이대에서 접종을 예약하신 분들은 한 8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15%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15%는 이제 75세 이상에서도 한 15% 정도가 지금 접종을 아직 예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분들은 걸리게 되면은 사망할 가능성이 15에서 20% 정도 되는 아주 위험 집단인 겁니다. 네. 그래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흔히 본인이 예방접종을 맞았을 때 그 기저질환이 악화될까 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해서 네. 주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저질환은 절대 그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죠. 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아직 접종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빨리 좀 접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